주민이 만드는 이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헌법교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좀 씨앗을 틔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개헌으로 국민 주권 시대를 앞당기자. 우리 지난번에 봉도 수련회에 가서 우리 연성수 대표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또 몸살림까지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예. 9강 우리 연성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할 거는 직접민주의 개헌에 관해서 얘기할게요. 직접민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직접민주의 구체적인 그 요건, 절차, 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직접민주가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번쳐나왔는지 먼저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조사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이게 제일 정도가 떨어져요? 국회가 5.6%밖에 안 돼요. 정부가 15.8%, 법원도 15%, 언론 20%, 금융기관 28%, 금융기관이 제일 높아요. 이것만 보면은 정부가 높은 거 같죠? 5대 15니까. 그 다음, 이게 세계 거를 조사한 거예요. 2000년도 후반에. 지금, 유해 신뢰도가 이 다음에 19. 아까 그랑 비교해서, 국회 신뢰도가 한 2000년도 후반이니까 한 7, 8년 만에 반토막이란 거죠. 5.6%면 굉장히 낮은 거고, 요거 지금 정부 신뢰도도 요 때에 비하면 다른 나라도 굉장히 낮은 거죠. 이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와 국회를 안 믿어요. 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5년 2월 19일 날, 월드 2.1 ERIS가 기존 단체에서 한국 대학생 선정 대상 설문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 정치인이 있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법 만드는 사람 4.8%, 쭉 내려가면은 인터넷이 10.2%예요. 국회 정치인의 신뢰도가 인터넷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친구 있죠. 친구가 88.1%, 가족이 95.8%. 한국 사람들은 주로 누굴 믿고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 국가 권력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오로지 누굴 믿냐? 가족과 친구. 날 친할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나오는 가족도 많죠. 이런가 뭐. 그러면 이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게 한국 사회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 도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의 원인이 뭔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근대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하죠. 국회하고 정부하고 법원. 이게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이 국가에 못하도록 막는 장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미국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기초한 사람들이, 대의제를 굉장히 못 믿어요. 못 믿어도, 대의제를 만들면서도, 대의제가 권력을 잡으면 도피하겠다.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다가, 상권분립 고안해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원행해서 상권분립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상권분립이 어느 정도 작동한 걸 본 거예요. 이 국회는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권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쓴 게 얼마나 되냐. 탄핵 소추권을 1948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써봤을까요? 9번. 네? 9번? 그럼 거의 안 쓰는 거죠. 한 7번쯤 써요. 그 다음에 행정부
행정부는 그 정부 입법 법률안 거부권, 이 법률안 거부권 있죠. 그 의회에 대한 그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안 써요. 그 다음에 법원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독립성을 또 재판을 할 때 정치적 재판을 많이 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그냥 떨어져 있죠. 사법부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입에 거품 물더라고. 그러니까 이 셋 다 상권 분립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쭉 보면 입법부는 탄핵소추권을 68년만 단 10번을 써요. 그러니까 6.8년에 한 번 걸쳐 7년에 한 번 걸리니까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퇴임까지 한 번 2번밖에 안 돼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선거하고 장윤석 대통령 파면한 거, 요거 두 개를 빼고는 거의 작동이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정당국가라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 과반수는 보통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반은 누구 편이에요? 행정부 편이어서 국회가 행정부 견제 약해진 거예요. 국회에 비해서 그 행정부가 힘세기 때문에 이 권력 분립에 의해서 견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 정독수가 3분의 1을 책정되기가 돼가지고 탄핵으로 국민주권 행사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억나시죠? 3분의 1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래서 그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소환제는 어떤 거예요?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이 바로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행정부를 보죠. 행정부가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거의 사용 안 했어요. 보니까 재헌법이라 지금까지 총 64건,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한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스위스는 1년에 한 25건 정도의 거부권 행사예요. 한 건 25건 차이는 큰 거죠. 예, 이명박 때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 택시, 대중교통, 임정 관련법, 이거 딱 한 건 거부권 행사했어요. 국회에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퇴직하면 돈 받을 수 있도록.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 안 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는 국민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체 폐지했어요. 예. 법률안 거부권이 시중에 행사된 시는 주로 여서야대 국회였고, 따라서 국민에게 선택적 국민특권을 줘가지고, 잘못돼 보면 국민들이 바로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그래요. 스위스는 법률안 거부권을 선택적 국민투표를 해서 5만 명만 발의하면 바로 법을 폐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5만 명이면 우리 지금 몇 명이냐? 스위스가 우리보다 인구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20만 정도가 표를 모으면 어떤 법률도 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가 쉽지 않은 거는 뭐, 이거 아시는 거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세 군데서 재명 탈출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래서 대법원장 직권을 도입해서 대법원장 직권을 분리하고 범죄 재판관을 개방하지 않는 한 이 사법부가 실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은 우리나라 이 권력 구조의 실상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됐냐? 그 헌법을 독재자들이 많이 바꾸면서 주로 독재형 권력 구조를 바꿔왔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권 분립이 훼손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 대통령이 72개 보면은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있죠. 대통령이 필요할 상할 경우에 국민투표 붙이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을 10년에 한 번 정도를 써먹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언제냐, 5번은 개헌관리를 했고, 한 번은 정부 재심 투표, 박정희가 헌법 개정 관련해서 지침을 한 번 했죠. 6번 했는데, 전부 다 외교, 국방 통일 아니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권력 연장과 관련된 것만 써먹은 거예요. 주권자들이 국민투표를 몇 번 요구를 했어요. 2007년도에 한미 FTA 국민투표 요구를 했고, 이거는 위헌소송까지 냈어요. 70으로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문에 했었고, 핵 문제 가지고 한번 했었고, 이렇게 세 번은 전부 다 대통령이 묵살했어요. 근데 참고로 몽골에서는, 몽골은 이게 지하자원을 많이 팔아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도 이제 뒤에다 많이 팔아먹으니까 지하자원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로 결정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법적 사항이 아니어서 그냥 분포도만 보는 걸로 했는데 몽골 대통령이 모바일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 결정을 했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원전 모두 다 국민투표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선택적 국민투표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정부, 국회, 신뢰도와 기여도가 최하위라고 나와요. 2014년 10월에 KBS 방송과 영문서가 조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 국회가 꼴찌죠. 그 다음에 정부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군이 여기 있죠. 제일 높은 거는 시민사회하고 대학이에요. 정부, 국회 신뢰도, 사회 기여도가 최하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요 그림이었어요. 부정부패. 뇌물. 그 이유는 정경유착, 정치하는 친구들하고 정부하고 관료하고 경제계가 유착하고 거기다가 언론과 학계까지 그래서 정광경 언학 유착해서 검은 칼퇴를 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다 딴 데 돈을 빼돌렸으니까 필요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정부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존재한다? 예, 자기 자신을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직업적 정치나 직업적 정치인.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데 국민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하는 직업형 정치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형 정치인들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서는 그 견제 방법을 상권이 분립시켜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누가 그걸 견제해야 돼요? 국민이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직접민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권력은 항상 부패한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 권력은 왕정을 얘기했어요. 왕정을 뒤집어 엎고 근대 신국을 만들 때 그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절대 권력이 아니어도 4년마다 바뀌는 권력이어도 모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은 어떻게 규제한다?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단을 가지고 통제해야지 규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촛불혁명 이후에 직접 문제가 나오는 거는 단순하게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구조적으로 잘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의제고 그 대의제 하나의 통제 방법인 상권 분립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문제가 아니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상권 분립 자체를 다시 또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누굴 소환하거나 청문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소수 야당이 과반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잠깐 안은
국회의원 3분의 서명으로 청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소수요도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임명권 그걸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권 분리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안 되니까 국민 시청 통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쓰자는 거예요.